위믹스에다가 조금 빅보스들하고 같이 파트너를 하던가 제휴를 초반에 했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 위믹스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주요 코인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좋은 것들이 거기에 주거니 받거니 돼야지만 이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명망 있는 파트너사들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가 딱 우리 90분 시간에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눴는데, 앞부분을 마무리하고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이고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잘 되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지만 잘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사람이 니네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근데 이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이유가, 저는 경제학자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요, 자기가 죽도록 혁신한 결과만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어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밤새서 일을 하는 비즈니스만 할 거냐. 근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혁신에서 내 과실을 띄어가요. 수많은 좋은 앱이 생기면 그 생태계가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그 생태계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그들의 시총이나 많은 것들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앱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애플이나 구글이 뭐 뒤에서 무슨 협찬금을 줬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드디어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부합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시도하고 계신 게 바로 위믹스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수한 아까 게임 회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의 작품들 중에서 뭔가 대박이 빵 터져서 그게 위믹스에 같이 들어가 있는 순간 위믹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이 오픈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진가인데, 그런 이제 현상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무한히 응원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기존의 법과 제도와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과 제도는 이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룸을 못 만들어 놨거든요. 기존의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카테고리와 절차와 이런 것들만 담겨져 있을 뿐이지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회계 처리에서도 4대 로펌, 어카운팅 펌에서도 거절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허들들을 경험하고 계신데, 일단 구체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 저는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위믹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붐업이 빨랐을 것 같아요. 저희 게이머들은 딱 보고 뭐 하자는지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뭔가 영역의 여러 코인이, 대장 코인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원 오브 댐으로 귀결돼 버리는 모습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비트코인 없이 그냥 그런 화두가 없이 위믹스가 먼저 그런 걸 나갔다면 훨씬 더 뻗어나갔을 거라는 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시작한 그 이유가라는 게 사실은 뭔가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었다면, 네. 사실 비트코인에 부족했던 게 쓸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도대체 그렇죠. 어디다 쓸 거냐. 뭐 실체가 있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이 더뎠고, 네. 사실은 처음부터 뭔가 쓸모가 있는, 유믹스와 같이 쓸모 있는 코인이 왔으면 훨씬 더 이 시장도 그렇죠. 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 아, 이게 뭔가 쓸모를 위해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인식도 달라졌을 거고, 발전도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그럼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문제만 있냐라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는 게 정말 그 쓸모로만 돌아가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인식 가치로, 금과 같은 인식 가치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투자도 하지만 누군가는 투기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간단치 않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약간 비트코인과 같은 약간 디지털 금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예. 또 어찌 보면 지금 나온 수많은 코인들이 다 사라지겠지만 예.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말이 되건 말이 안 되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이 산업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생에 경험했던 닷컴 버블 때도 사실 똑같았고요. 그렇네요. 닷컴 버블 때도 아이디어 중에 90% 이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는 망했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망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회사들이 망했고. 저는 새로운 기술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야 뭐 항공권을 티켓으로 사겠다는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인터넷으로 항공권 안 사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스마트폰 레볼루션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 당시에 우리 매일 스마트폰 사면 하루에 10개 이상 앱 깔고 너 이거 써봤니 저게 써봤니 했지만 지금 쓰는 거 몇 개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아이디어가 카카오톡에 텔레그램에 여러 앱들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의 코인들 중에 대다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럼 그들의 역할이 없었냐. 근데 저는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아이디어들, 사라진 아이디어들, 그리고 뒤에는 누군가가 사기라고 욕을 받는 아이디어들이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니어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왜 시작이 비트코인이었냐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쓸모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접근했으면 지금보다 세상의 블록체인의 수용도가 더 높았겠지만 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 뭔가 투기적 수요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또 끌어모은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역할도 있었고 심지어 저한테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되게 쓸모있게 나왔다면 위메이드 같은 회사한테는 기회가 안 왔을 겁니다. 그럴 수도 세상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네. 똑같이 미래를 예측했다면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저희한테는 또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그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드렸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위믹스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구분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지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인이라는 걸 저는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3년 정도 총리실에 있는 KDI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시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코인의 코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대표적인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게임의 천국인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원래 이렇게 신산업 또는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일단 드론 날려봐. 일단 그거 해봐. 지문 일단 다 해봐. 개인정보 필요해? 다 모아줄게. 이걸 하면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중국 내부에서 내재화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 거버넌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많이 갖고 가고자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기술을 육성했는데 국가라는 이 틀, 체계를 정부가 컨트롤하는데 위해가 되는 기술은 철저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코인 시장이 블록체인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결제도 하고 부가가치도 쌓고 서로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가 모바일 결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뒤에서 푸시해서 거지도 동량을 그걸로 받을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사실 솔직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같은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철저히 지양하거든요. 정도의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가들마다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으실 거예요? 중국은 또 저희가 원래 이제 중국 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에 한 달에 3번 출장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 한 번, 샹하이 한 번, 그래서 중국은 사실 저희 게임이 미래전설2라는 게임이 2001년도에 중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게임이라 저희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봤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일단 먼저 동의하는 걸 드리면, 제가 5년 전에 그때 아마 AI 관련된 책을 미국에 있는 중국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썼는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중국이 이긴다. 왜냐하면 뭐 둘 다 돈도 많고 많지만 여기는 이제 뭐 데이터가 자유로우니까,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보면 센스타임이라고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왜냐하면 뭐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잘 보호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텐센트, 바이두들의 기세를 보면 전 세계의 인터넷을 다 먹을 것 같은 기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시장, 기술력, 뭐 해커도 우리 흔히 말해 중국 해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국이 다 먹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딱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그 중국 사회의 정치 메커니즘 때문에 중국이 그
기술 개발을 못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또 하나가 이제 생성형 AI. AI, 예. 얘가 뭔 말을 할지 모르기 모르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코노미 설계가 중요한데 사실 중국 분들이 거기에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해관계에 네.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 게임의 뭐 비즈니스 모델도 중국이 굉장히 요즘은 잘 만들고요. 근데 이제 그 둘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또 저희한테 기회가 오는 기회가 측면이 왔구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한 나라, 그러니까 저희 아까 두바이랑 일한다고 해서 두바이랑 일하면 두바이가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네. 근데 그건 두바이에서의 프렌들리한 거지 각 나라로 서비스가 들어가면 네. 각 나라별로 네. 이제 각각의 규제를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규제 자체는 저희에게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얘기하면 네. 블록체인 게임에는 두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있고 하나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지금 다들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다들 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고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 네. 그래서 두 나라만 우리가 서비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 규제 흐름이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게임부터 시작하지만 제너럴한 블록체인 메인넷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그 안에서도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 포인트는 되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블록체인 규제로 보면 저는 이것도 또 양날의 검인데요.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 규제라는 거는 반드시 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또 그걸 못 따라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못 따라오냐면 또 이제 아예 크립토 번호로 시작한 회사들. 예. 예. 크립토에서 시작한 회사들은 이걸 못 따라와요. 예를 들면 여전히 그들은 디파이를 만들 때 그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전통을 갖고 예, 있거든요. 예. 완전히 탈중앙화가 신조처럼 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사실 탈중앙화는 기술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신조는 아니고 왜냐면 예. 다 유메이드 이름을 걸고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미 탈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네. 그걸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따라서 규제가 되는 것 자체가 또 한 측면에서는 이들을 경쟁에서 또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또 큰 회사니까 네. 이들과 비교하면 큰 네. 회사고 체계화된 오거나이즈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든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규제를 피해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되든 그거에 적응해 간다. 네. 규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져간다. 예를 들면 이들은 이제 가장 예민해하는 게 증권이냐 아니냐는 걸 되게 예민해합니다.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싱가포르 법에 따라 따르지만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안 중요한가 그랬더니 야, 증권이 아니라고 나라가 정한다면 이게 증권보다 위험한 상품인데 증권보다 규제가 덜하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증권 의미로. 이상의 규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 나온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 주식 증권보다 덜한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 규정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증권보다 위험한 애인데 위험한 애를 규제를 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뭐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게 맞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한 2년 전에서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법이 간다. 그러니까 증권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규제들,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제들을 우리가 결국엔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제에 대해서는 양가적 입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길면 길수록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걸 가장 저희가 잘 맞출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또 저희에게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그 둘 다에 대응해 간다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도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좀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가장 유사한 거를 가지고 거기에 환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 최소한 여기에 우리가 미니멈 리ኳ이먼트를 맞추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요런 생태계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관점들 중에 하나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어떤 특정 발행처라든가 특정 디파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감들이 있어요. 물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라는 상장법인이 있다 보니까 공시자료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절차적인 투명성이 좀 더 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CIA라든가 FBI는 뭔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규제 환경이 되면 워낙 고도의 사기꾼들이나 워낙 희한한 방법으로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본인들이 일부 사기꾼을 고용해서 이 상황에서 너는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건지 한번 해봐. 이걸 해서 강도를 훨씬 더 세게 만들거나 모니터를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매번 그 지적을 여기저기서 당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코인의 발행 한도를 얼마까지로 확정했고요. 그럼 나중에 말 바꿀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 못 바꾸게 바인딩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만 한 걸 가지고 또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 또 공시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공시자료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아니라 발행은 어느 쪽에서 해서 공정성을 기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더 큰 옛날부터 올드 비즈니스 했던 회사들 보면 대기업 뭐 뒤에서 뭐죠 내부자 거래하고 다른 형태로 했던 거 다 뭐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증권의 역사도 주식 시장의 역사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하면 뭐 나쁜 짓 못하겠지 했더니 이렇게 하고 했던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코인이라는 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주 족보가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도 귀찮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지적들의 그 뭉치를 다 합쳐서 매시브하게 어떤 관으로 대응하시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현상이 제도화되고 시장에 정착돼서 산업화되는 과정에는 그런 식의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깔끔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내년도 모습도 깔끔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깔끔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정부나 규제를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이제 미국이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선진국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미국은 현상을 오버라이드 하진 않더라고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게 현행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거면 그걸 당연히 규제하고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긴 하지만 네. 지금 법과 다른 혁신의 영역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그 현상을 이해하고 이 현상의 좋은 점을 어떻게 살리고 안 좋은 점을 어떻게 막지가 어떤 미국의 규제의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걸 기존법을 억지로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런 식으로 현상을 어떻게 그 순기능으로 몰아가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역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결국 현상을 없애지 못한다면 현상을 어떻게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막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가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걸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네. 기회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블록체인이 뭐냐면요. 이게 결국 장부를 여러 개 만드는 거다. 장부를 여러 개 만들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초가 네 군데 있었으니까 조선왕조 실록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맞네. 이게 그런 거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변조가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되는 데는 다 쓸 거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데이터는 위변조 돼도 상관없어요 하는 데이터가 몇이나 없죠. 있냐. 예. 땄을 게 결국 다 쓸 거다. 근데 얘가 쓰일 때 토큰화된 형태로 쓰인다. 토큰화된 형태로 됨으로 인해서 거래나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경제가 생길 거다. 네. 그래서 이건 미래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이제 그걸 아까 순기능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서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부분 정부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옛날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게 네.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죠. 기존의 패러다임에 있는 나라와 회사들이 그래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 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결국 뭔가 우리가 진짜 동북아 금융허브 아니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될 때는 언제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네. 근데 지금 보면 각국의 정부들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에 완전 오해하고 있거든요. 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통제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신조처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거는 기술이지 이게 사실은 신조는 아니거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미래 금융이 될 수 있고 네. 그걸 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떨어지긴 했지만 부산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 팔고 뭐 그런 거래소 그게 무슨 의미가 그게 무슨 뭐 특별법 만들어서 뭐 금은 여기서만 거래 이렇게 해줄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걸로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네.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누구든지 와서 토큰을 만들어라. 물론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 아니고 퀄리파이드 된 네. 골드만삭스나 미래에셋이나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증권회사들한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고 여기 와서 토큰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이 토큰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사람들이 KYC를 통해서 글로벌한 개인과 기관들이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약간 토큰 발행 플랫폼을 만들자. 저는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그걸 인정해 준다면 지금 금융회사들은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상품 만드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걸 토큰화할 수 있다고 지금 했는데 어느 국가도 지금 그걸 허용 안 하니까 네.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면 쉽습니다. 옛날 페이팔이 처음에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고 나면 니들이 책임져. 예를 들면 초기의 상품들은 무조건 원금 보장해야 돼. 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게 저는 만들어진다면 그게 약간 동북아 금융허브,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허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퀄리파이드 된 증권회사도 이 플랫폼에서 자기 토큰 증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달라, 순기능을 살려달라가 아니라 이걸 기회로 봐야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정부 당국자나 이렇게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하면,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정부는 자유도를 높이는 순간 본인들이 관리 감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건 갑자기 거기에 특정인을 배제해야 될 정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국제 정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바뀌면 정부도 논리가 바뀌어서 거기에 제재를 가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해놓은 생태계에서 누구 하나만 딱 막았을 때는 너무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이게 굴러가는 자유도가 높은 생태계를 무조건 지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WTO 체제라는 걸 통해서 관세 주면 안 됩니다.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국가만 배제하는 차별 주면 안 됩니다. 해서 무차별 원칙을 가지고 30-40년을 발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이루어졌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법이 IRA법이라는 건데 이 법은 특정 누군가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WTO라는 체제를 깃발 들고 맨 앞장서서 주장했던 국가가 미국인데 이제 와선 이런 기준을 갖추면 보조금 줍니다를 미국이 만든 거예요. 180도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선 이 기조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본인들의 전략 기조를 다 바꾼 거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 블록체인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이해 100%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위변조를 막는 방법이 블록체인만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블록체인 말고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건 그 안에서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회계 준칙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 그리고 증권으로 인식시켜서 법제화 시킬지 이런 것까지 다 허들이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요즘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들이 많거든요. 네. 나이지리아를 보고 제가 확실히 하나 알았어요. 하방 경직선은 확실히 생겼어요.
나이지리아는 지금 현재 3가지 화폐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나이로라는 종이 화폐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에 풍지박살이 났어요. 워낙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이 종이 화폐를 더 찍어서 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CBDC 이 나이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화폐 인쇄할 기술도 없어서 유럽에서 찍어다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럴 것도 안 되니 이 나이로로 지금 쓰세요. 이걸 했는데 이미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나이지리아인들은 그걸 둘 다 안 써요. 그러면 나이지리아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월급 받아서 생활비 내고 남는 돈을 어떻게 세이브하냐?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누구가 발행했는지도 모르는 이게 차라리 법정 화폐보다 더 믿음이 간다라고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비트코인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일상 거래도 쓰고 세이브할 때도 그걸 쓰고 있는 가장 큰 그 비트코인의 거래 가치, 그걸 유지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큰 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지하 경제에서 또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에 보편적인 거래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마약 사범 잡아보면 그동안 어떻게 해서 하면 다 암호화폐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기관들 해킹한 러시아 해커들, 러시아 정부로부터 대금 뭘로 받았냐 봤더니 또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 받았고, 그리고 여러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들도 코인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든든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선호받지 못하는 세력들이 그걸 아주 공고히 사용하다 보니까 드디어 실효성 있는 가치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힘빨로 나이지리아의 일반적인 서민들도 차라리 이게 법정 화폐보다 낫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위믹스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국가가 조금 뒤에 있으면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끼리 나쁜 어떤 뭔가를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약을 하나 살 때 그 대금 결제로 위믹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어떡할까요? 질문에 먼저 답드리고 또 나이지리아 얘기도 저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은 결국은 스토어 오브 밸류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건 사실 원래도 국가 밖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는 원래도 지금 시스템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시스템에 누군가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을 주고받고 마약 거래하는 걸 국가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자금은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제도권에 있는 금융거래를 했다면 네. 누구한테 언제 송금하고 어디로 네. 이동했는지 경로는 나오는데 이건 그러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로는 나온다고 보는 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믹스를 얘기들이 처음에 원천적으로 살려면 아무튼 피앗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블록체인도 사실 블록체인의 장점이 투명성이잖아요.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로를 추적하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범죄에서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는 범죄에 쓰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범죄 자체의 문제지 이 통화 자체, 이 커런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걸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아까 KYC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각 국가들의 그래서 실명 계좌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국가들이랑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경제적 발전이라는 게 화폐가 있을 때만 화폐의 축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이게 다시 또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 직후에 그냥 달러를 쓰자. 야, 우리 원한 이거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는데. 네. 그랬으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고요. 산업적 발전이 누적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도 저는 그 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걸 이어가려면 이제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가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름 결제는 이걸로만 받겠다. 아, 네, 그래서 그 화폐가 살아남게 만들 때 결국에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쓴다는 얘기는 다들 지갑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지갑에 결국은 나이지리아 화폐도 지원이 되면 일단 액세스는 다 되고 네. 다만 이 화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는데 그 공신력을 국가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야, 이제부터 우리 기름은 달러로도 안 팔아. 이걸로만 살게. 이걸로만 팔아. 야, 그거 사는 게 불가능했잖아, 과거에는. 근데 네. 아니야, 이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누구나 살 수 있어. 야, 달러랑 스와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갖고 와. 약간 우리가 예를 들면 리저브 갖고 공급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나이지리아 경제가 축적된다.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부켈레 대통령이 전 궁지에 몰린 엘살바도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는 단 한 가지 실수한 거는
자기 통화를 만들었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써서는 예. 경제가 쭉 누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생활도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누적할 화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한테. 아니 그냥 위믹스를 모든 게임에 다 쓰면 되지 왜 게임마다 화폐를 따로 만드냐. 각각의 경제는 각각의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제적 성취를 그 화폐가 캡처해서 다시 또 경제적 성취를 이어집니다. 그게 잘 되는 경제든 안 되는 경제든. 저는 모든 경제는 자기 화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화폐를 교환하는 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거의 없다면 그게 맞다. 굳이 예를 들면 전 세계가 다 달러를 쓴다고 하면 사실 각각의 경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거는 대표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혁신을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지 말지 하면 얼마나 할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이런 거죠. 요즘은 금융권에서 고민하는 건 뭐 유튜브도 워낙 갑자기 붐업이 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어떤 회사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 사놓고 주가 부양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 부당하게 이득 편취한 거 그거 이제 환수해야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다 날렸는데요라는 흔적을 남기냐면 일부러 강원랜드 카지노로 많이 왔다 갔다 한 CCTV 흔적을 남겨요. 내가 베팅 도박해서 다 날렸어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상화폐 지갑을 엄청 만들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 대역을 많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실제 해외 어느 거래소에 어느 정도 놔두는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확인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편들이 생기는 것은 솔직히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루트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표님이 고민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챙겨야 되는 일인 건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국가가 그런 걸 챙기다 보면 위믹스가 지금 부가가치로 다른 위믹스에 대해서 또는 대표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실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일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행화폐가 얼마 할지 우리가 정할 거고 그 위믹스의 그 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할지 또는 디플레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치 게임물 그 윤리위원회인가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기관이 있어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라고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위믹스가 지향하는 그 궁극의 모델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할지 그건 모르죠. 상상을 넘어선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어떤 가격을 형성하거나 어떤 자본적 행위가 아니라 위믹스가 캡처하는, 위믹스가 대변하는 이코노미,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국가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관련된 법이 없어서입니다. 관련된 법이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코인이나 가상화폐,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국가가 없어지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은 마음도 있겠지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빨리 정립을 해서 이 국가를 넘어가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게 심지어 외환관리법으로 적용을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사실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나가는 것도 못 막고 그다음에 처벌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일단 야 못 나가게 막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창구 지도로서 막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기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뭔가 논의를 해서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으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좀 탄력적인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더 부언드리면, 저는 그래서 좀 책임 있는 퀄리파이드된 시장 참여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국가가 행위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유명한 은행이나 유명한 증권사나 이런 데들에게 어떤 퀄리파이드 자격증을 줘서 니들은 해도 돼.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돼. 대신 무엇을 할지 행위 자체는 자유도를 주는 약간 그런 식의 제도. 그게 한국의 약간 샌드박스 제도를 좀 확대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거를 해야 되지 어떤 행위 자체를 규제해서 뭐 이거는 발행하지 마, 이건 발행해 이런 식으로는 혁신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뭐 국가도 마냥 아무 못 본 척하고 내가 이 보직에 왔었을 때만 일 안 터졌으면 좋겠다 하고 사무관 한 분이 2년 뒤에 다른 데 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까지는 않겠죠. 이제는 이제 숙성 단계까지 거의 와서 뭐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도 나름대로의 체계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게 외국과의 교류를 무조건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천 차단하고 로컬만 해 이런 나쁜 규제가 아니라 열려서 지금은 물리적인 형태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에는 점점 보호무역 규제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많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디지털이거든요. 온라인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거 잘하는 국가고 그 중심에 하는 전 게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걸 진흥하기 위한 법률 체계로 관리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잘 됐다고 했을 때 자, 그 생태계에서 위믹스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위믹스의 좋아하시는 표현, 한 30년쯤의 미래 어떤 모습을 그리십니까?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또 네. 한국의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이나 게임 산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사실은 과거에 중요한 리더들의 비전과 결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20년 주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0년도 초반에 저 정확하진 않습니다. 81, 2년인데 제가 이제 지난해 돌아가신 김종사님 저한테 늘 해주셨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해외 유수한 박사들을 끌어모아서 뭔가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했을 때 오신 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정길란 박사님이셨고 정길란 박사님 80년대 초반에 서울대 카이스트 애트리를 연결하는 인터넷을 구현하는데 이게 전 세계 세 번째 구현입니다. 이야, 몰랐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미국이고 두 번째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일본보다도 빨랐고 독일보다도 빨랐어요. 이야. 그래서 사실은 애트리 연구원들이나 카이스트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네. 80년도 후반에 네. 인터넷을 학교에서 썼어요. 와. 그러다가 95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로 등장했을 때 독일이나 일본은 인터넷이 뭐야? 야, 인터넷에서 공부하자는데 한국은 어떤 인력들이 있었냐면요. 학교 다니면서 인터넷에서 게임하고 놀던 인력들이 이건 나 맨날 여기서 프로그램 했는데 이런 인력들이 나온 겁니다. 산업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흥기를 맞았던 거고요. 거기서 경쟁력. 그다음에 200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예. 초고속 인터넷 깔자. 예. 그때 반대가 많았죠. 아니 그거 해봤자 애들 포르노 보고 뭐 만화 보고 뉴스 뭐 이런 건데 그걸 왜 하냐. 예.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하지만 집집마다 깔았잖아요. 예. 한국이 가장 선도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났더니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지금 네이버라든가 그러니까 글로벌한 거대 테크 기업에서 자국 시장을 지켜낸 몇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몇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거의 유일해요. 중국 빼고는 유일하죠. 네. 중국은 원래 법으로 지켰으니까 그렇죠. 유일하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 사실은 다른 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한국이 전 세계 4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게임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면 또 블록체인은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1위가 한국이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받은 느낌은 정확한 이제 통계라기보다는 3강이거든요. 예. 미국, 한국, 중국인. 중국은 자국 내에서 안 되지만 이제 다 밖으로 나와서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3강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 거래량이든 기업적 역량이든.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자발적으로 그게 뭐 탐욕일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국가의 비전을 가진 리더가 이게 미래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데 그 블록체인이 우리의 블록체인이 되게 하자. 라고 하면 이거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색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욱이 다른 모든 정부들이 다 부정적이니까. 예. 예, 거기서 우리만 치고 나가면 사실 전 세계 블록체인 업체들, 전 세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을 하고 싶어하는 증권회사들, 금융회사들이 모두 다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위메이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건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갈 거? 그건 제가 모르고요. 디지털 금이니까 살아남을 거예요. 네. 이더리움 어떻게? 이더리움 당연히 이더리움은 인터넷 같은 인터넷이죠. 겁니다. 예. 인터넷이 살아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인터넷이 돈을 벌진 못하잖아요. 결국은 상업적인 회사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저는 상업적인 메인넷 1등은 그 가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저의 목표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터오퍼러빌리티 때문에 모두 다 우리 메인넷에서 토큰을 발행하진 않겠지만 네. 결국 가장 큰 경제가 형성돼 있어 어느 메인넷에서 발행하건 더 시장 참여자가 많은 그런 메인넷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와서 크로스 메시징을 통해서 옮겨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태계, 그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블록체인이 되겠다가 위믹스의 목표고, 저는 그 자리가 뭐 1등은 당연히 한 자리일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아니고 한 자리가 있을 거고, 그거 경쟁을 하는 거, 그때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그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 가고 있고, 그거를 위해 가는 전략 중에 게임이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게임이 그런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게임은 저희가 제일 잘하는데, 야, 나중에 가면 야, 그거 누가 게임하겠어, 다른 게 더 많아가 아니라 게임이 굉장히 큰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 굉장히 운 좋게 그 경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아쉽네요. 저도 학창시절 때 스타 많이 했거든요. 진작 만났으면 저도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을 텐데. 괜히 뭐 재능 없는 줄 알고 공부만 했다가. 예, 저도 사실 꼭 무사무탈하게 위믹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뭐 시장의 뷰를 간단히 조망을 하면, 저와 비슷한 그 상황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간에 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 한잔 하면서. 근데 제가 가장 뭐 크게 뷰를 보더라고요. 저도 그 단어 싫어하지만 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디지털 이코노믹이.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생각은 양극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늘어났어요. 오프라인에서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2대 8의 사회다, 1대 9의 사회다 그런데 이제는 1대 99의 사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건 무주공산에 내가 처음 하면서 내가 디벨로퍼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온라인에서 훨씬 기회가 많고, 그리고 아직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은 MZ세대들과 같은 후발주자들인데, 그들은 우리보다도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훨씬 더 능수능란하거든요. 우리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더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오프라인의 어떤 형태로든 부가가치를 환원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루트를 가장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까? 저는 가능하면 그 플랫폼만큼은 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회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위믹스가 그런 흐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간절히 응원을 하고 있고,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 대표님은 솔직히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커리어가 갖춘 게 많으셔서 나쁜 짓 하시면 잃을 게 많은 분이세요. 이런 분은 제가 걱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면 서드 파티에 있는 많은 어떤 파트너사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옥석 관리만 정말 잘하셔서, 그리고 국가도 조금 서둘러 주셔서 이 생태계가 제도가 있어야 비즈니스맨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도가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은 거고요. 어떤 형태든 틀을 조금만 만들어 주시면, 지금 이미 많은 걸 선도적으로 트라이한 회사니까 정말 많은 기회가 여기서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나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되게 핵심적인 질문들과 잘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저희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저희가 전략이 뭔지를 잘 드시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리고요. 되게 잘 정리가 좀 된 것 같은, 저 스스로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좀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좀 약간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뭔지 했는데, 알아요. 약간 이제 좀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제가
혼자 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반론도 듣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리고 하면은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대 담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지막 그림을 상상하고 있냐, 어떤 걸 상상하고 나가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비전을 잘 말씀드리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뉴진스 다음으로 뵙고 싶어서 뵙게 해주셔서 이렇게 반갑고요. 혹시 또 언젠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판교까지 달려가서 소소한 진행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저도 계속 나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